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 또 헌법 해석에 대한 식견을 검증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종합적인 역량이 있는지,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복잡 다변화되어 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표출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 갈등을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을 통해 포용하고 조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다양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의 투철한 헌법관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소신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과거 몸담았던 조직과 무관하게 헌법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이해력과 판단력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엄정하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께서도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민 앞에서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공직 후보자 유남석.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인 한편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절차의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신임을 부여할지를 정하기 위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한 사람의 재판관임과 동시에 재판부를 이끌어 나가는 재판장이고 재판소 전체의 연구조사 행정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런 만큼 이 자리를 빌려 헌법재판소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5년 전에는 헌법연구관으로, 10년 전에는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헌법재판관이 되어 다시 헌법재판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는 제가 과거 근무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과 용기를 자산으로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30년을 여는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올바른 사건 해결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하는 재판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면에서 지난 30년 동안 괄목할 만큼 성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뤄내려는 헌법 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우리 헌법의 이상은 세월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 재판소가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입니다. 변함없는 헌법 가치를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항상 이뤄낼 수 있도록 사회 현실과 시대 정신을 냉철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의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균형 잡히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대응하겠습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 우리 국민의 염원이 담긴 변함없는 헌법 정신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공직에 몸담은 30여 년 중 헌법재판소에 3번 근무하게 된 것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모두 제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자리에서든 제가 맡은 소임에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며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모든 국가활동의 주인공은 국민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로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차곡차곡 채우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장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조연을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문 1답으로 하고 주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입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사법농단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원이 평상시 영장 통과 비율이 한 90%에 가까운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해 청구된 영장 208건 중 23건만 발부됐고요. 영장 기각률이 한 89% 이릅니다.
또한 법원 행정처 5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 역시 전부 기각됐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후보자님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또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요? 영장의 발부 여부는 그 담당 법관이 그 영장 발부 요건을 심사해서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영장 발부의 필요성 인정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법관이 충분히 그 모든 그 사실관계를 잘 검토해서 결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서와는 정반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뭐 통계는 과학 아니겠습니까? 지난 상반기만 해도 영장 발부가 90%에 다다랐는데 왜 유독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된 영장은 90%가 기각됐는지 지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건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께서 주목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잠시 후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영장 기각이 됐던 것이 세 번째는 수용이 돼서 영장 청구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만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기본적인 제 생각은 같습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가 처음에 기각되더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 수사, 또 보완 소명 자료가 첨부된다면 또 새롭게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답변보다는요, 네. 이 정당한 기각이었는지 그 법관의 입장에서 그 정도 판단을 하실 분이니까는요, 그 90%의 기각이 정당한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통계를 볼 때는 통계만 가지고 보면은 아마 의원님이 좀 그 우려하시는 바라든지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제가 사실관계를 담당하지 않고서 법관이 한 판단에 대해서 여기서 단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자 JTBC 보도에 따르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에 대한 3번의 영장이 매번 기각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출력물을 모두 파쇄하고 하드디스크를 분해해버렸습니다. 검찰은 3번이나 반복되는 영장 기각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중대한 증거인멸에 대해서 법원이 동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저의 그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영장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를 적시하지 못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를 안 했더니 그 사람이 결국은 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사태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장 발부 단계에서 물론 그런 사정을 다 고려해서 했겠지만 그 담당 판사로서는 그 당시 요건을 가지고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그 공분을 사고 있는 거는 그 개인의 행태에 대해서도 공분을 사고 있지만 사법부가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 후보님도 법관 출신으로서 그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은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JTBC를 보고 그 댓글을 보면은요,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다시 후보님께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소장이 이제 앞으로는 정말 법과 법률을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원하는 새로운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문회 이 자리에서 정확한 소신과 앞으로의 법원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사법부의 신뢰도, 우리 후보님께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지금 필요하시다 봅니까? 사법 신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판부 법관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그 편향적인 생각이나 또는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관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이 또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제가 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당시에 답변했던 서면지를 쭉 보니까 인권 중에서 양성평등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계세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양성평등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존중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을 살아오시면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빨래도 하시고 청소도 제가 하시고. 네. 예, 젊었을 때는 좀 그런데 둔감해서 네. 잘 못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제가 딸 둘 낳고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집안일에도 제가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별히 내세울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다시 시작 안 했으니까. 준비가 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예, 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네. 지난 2008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의 종부세 위헌 심사 전망을 묻자 강만수 기재부 장관이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지도 모른다고 답변해서 그 당시 기재부와 헌법재판소의 재판 전 접촉, 현재 시점으로는 사법거래 내지 사법농단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맞죠? 그때 아니, 사실관계만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예. 뒤에 붙은 사법 거래 이런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 발언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재부와 헌재의 접촉 논란의 한가운데 우리 후보자가 있었고 당시 후보자의 역할은 종부세 위헌 재판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서 작성 총괄 책임지는 수석 부장 헌법재판 연구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본래 기재부에서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합헌 의견서를 냈다가 2008년 10월 22일경 위헌이라는 수정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11월 13일경 정부 수정 의견대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죠. 수정 의견대로 난 거 수정 의견하고 상당 부분 맞는 위헌 판결이 난 거 맞죠? 정확하게 제가 비교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당시 헌재 기재부 윤영성 세제실장이 10월 20일경 그 후보자를 만나서 선거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줬다고 이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를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10월 27일 이후에 10월 30일 선거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그 윤영선 세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맞습니까?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은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일반적인 얘기다. 네. 예. 그다음 정부가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날 23일 윤영선 세제실장을 다시 만나서 정부의 수정 의견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종부세 관련 통계 자료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을 바꾸게 됐으니까 그 바꾸게 된 경위를 설명하라고 직원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대로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견서를 바꿔냈는데 설명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시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만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방문조사, 후보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추진했습니다만 방문조사 당일 후보자가 불참 의사를 표시해서 결국 조사가 안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에 설치되어 있는 CC 녹화 필름 공개할 것도 요청했습니다만 헌재가 전례가 없다면서 거부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법 거래로 문제가 있는 유해용 변호사하고 후보자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봐주시죠. 이 표가 보이십니까? 흐릿해서 잘 내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해용 그 수석재판연구관의 지금 문제가 되는 안건은 통진당 의원직 복직소송과 일제위안부 강제징용 의무 문제가 됩니다. 이 두 건 다 정부 부처나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보고서를 넘겨받아 가지고 대법원 전원 대법관에게 전달해서 보고했느냐 여부를 지금 조사 중인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재판 거래가 되려면은 이런 내용들을 헌재나 이 대법원 판결 전에 대법관에게 보고했다고 하면은 이게 재판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재판 거래인지 여부는 더 사실관계를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일이 후보자에게 있었습니다. 담당 업무도 지금 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일이나 수석부장 헌법연구관 일이나 업무는 똑같고 안건은 종부세 위헌 심판 관련된 겁니다. 이 헌재 판결 전에 정부 측 입장을 헌재 재판관에게 보고했냐가 결국 쟁점인데 강만수 기재부 장관은 당시 설명이 우리가 헌재와 접촉했다. 잘 설명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게 이 정부 측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유해용 그 수석재판연구관 같은 경우는 그 대법원 관계자가 재판 거래가 불가능하다. 대법원에서 고의로 지연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해용 재판연구관은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수사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비슷한 의혹이 있어서 후보자가 진상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차이가 글쎄요 다른 분의 사안에 대해서 저를 비교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습니까? 네. 또 하나 비슷한 이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했던 최준이라는 분이 헌법연구관 평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지시받고 이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에 보냅니다. 이 헌재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대법원 쪽으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헌법연구관도 마찬가지로 헌재에 근무한 판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의혹이 지금 동시에 지금 이제 있습니다. 헌재의 재판 내용을 대법원으로 보내준 적이 있느냐 하는 이런 누설한 적이 있냐 하는 의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법원 에다가 정부 부처 의견을 대법관에게 보고했냐 전달했느냐 이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고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성태 대법원장 체제만 하자고 합니다. 저는 후보자도 이 진상조사 과거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왜 누구는 이렇게 재판받고 수사받고 왜 같은 의혹을 똑같은 의혹인데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게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이고 정의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제 직무를 처리하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제가 그 사건의 심리와 에 관한 조사 연구를 담당하면서 그 일환으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공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발언 시간은 7분 딱 주어진 시간만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남동갑 출신 맹성규입니다. 네. 1987년 창설된 헌재는 올해로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놓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판단함으로써 헌재의 위상과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판 거래, 사법농단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기대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신 후보자께 우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후보자께서는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것이므로 저는 실력, 인품, 도덕성 등에 대하여 강화된 인사검증의 기준인 7대 기준을 적용하여 검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대 기준은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혹시 이 중에서 해명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문회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적결과 자질, 가치관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수결 민주주의로 대변되지 않는 소수자 또는 취약계층이 있고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절망과 무기력함에 대한 사법체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다수에서 소외되는 소수, 또 배려를 받지 못하는 소수,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의 기본권 보장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고, 또 우리 민주주의가 입헌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 과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진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한 1년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다른 모든 사건을 제 정성껏 했습니다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각도로 문제가 제기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에 관한 대체 복무를 두지 아니한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한 불합치 결정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예,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갈등의 사항이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는 지난 6월 28일 병역의 종류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하여는
후보자께서는 헌법 불합치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에 대하여는 법정 의견과는 다른 반대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중위로 군 복무 중인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대체복무제가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신 바 있고, 작년 11월 재판관 후보 자격으로 청문회에 임하셨을 때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대체복무가 대안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선고된 위 결정에 재판관으로 관여하여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대체복무를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에 대해서 병역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풍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것을 악용해서 병역 기피를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형성을 한다면 그 대체 복무의 기간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어떤 그 현역 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의 85년 위 논문에서도 대체복무제에 예상되는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시고 의도적인 병역 기피 문제는 추가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안하신 바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후보자 가족 또한 선친, 본인 삼형제, 조카 등 3대에 걸친 남성 5명이 177개월을 복무한 병역 명문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후보자께서는 의도적 병역 기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견해를 취하였다기보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헌법적 기본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가치하에 기치하에 소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판단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나 법리에 대한 소신을 지속적으로 견지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그 군대에 근무하면서 그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항명으로 제가 검찰관으로 있으면서 그때 항명죄로 다 기소를 해서 그분들이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걸 계기로 그때 논문을 공부를 하게 된 것이고,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은 물론 그때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도 고려해 가면서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산 해운구 윤한홍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 윤함석 후보자님 재산 공개 사항을 제가 보니까 2016년 약 한 2년 전에 관보 공개를 보니까 12억 정도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제가 예, 12억 3,9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산 제출하신 거 보니까 19억 7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테크를 하신 겁니까? 상당히 2년 만에 7억 이상 늘었네요. 예, 어디 그렇습니다. 월급 받으시는 분의 재테크 실력인가요? 뭐죠? 그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을 했습니다. 매도해서 공시가격으로 돼 있던 것이 그게 매도 가격이 훨씬 매도 가격이 한 2배.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쭉 관보에 연결돼서 신고하실 때는 관리를 조금씩 정액해서 관리를 잘 하셨는데 이제 조금 이제 소장 신고하시면서 단절이 되니까 좀 여러 가지를 다 넣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마 저 살펴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본격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자, 법을 위반한 행정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손해를 봤다. 그러면 정부에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 법을 위반해서 그 고의과실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법을 위반했으면은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안 생깁니까? 현재 국가배상법상으로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정부에서 배상을 하게 되면 공무원에게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겠죠. 구상권이 아마 중과실이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원칙을 여쭤본 이유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신고리 5,6호기 한참 건설 중일 때 우리나라 지금 법 체계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단할 수 있는 법은 원자력 안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대통령 지시와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산업부에서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고 또 한수원 이사회에서 기습적으로 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예? 그 중단하면서 더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훈령이 법률보다 하위인 것은 맞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을 가지고 원자력 안전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신고리 5,6호기를 공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신고리 5,6호기를 지을지 말지까지 결론을 내겠다 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하다가 결국은 이 법률 때문에 다시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단된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에 민간 건설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금액이 한수원에서 추산한 것이 한 1,230억 가까이 됩니다. 민간기업 추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 법률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이렇게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그 한수원 그 담당자들이 공무원인지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의 지시가 있었죠. 협조 공문이 있었죠. 산업부가 한수원에 협조 공문을 내렸거든요. 네.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산업부에서 공문을 한수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공문을 받고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서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다. 의도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정부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뭐 견해가 저하고 뭐 다를 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공무원이 법률을 이미 알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이 불법적인 지시를 따라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중과실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뭐 일단, 너무 그렇게 주저하실 거 없습니다. 법률적인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한수원이 그 직원이 공무원이죠. 답변하기가 불편하시면 그 법률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그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어떤 국가 정책이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그렇죠? 이루어져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행정작용과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칙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실 수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저희 헌법소원 제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 다들 걱정하시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편향된
생각 또는 특정한 집단과 가깝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 우리법 연구회 예. 초기 멤버였다는 거 가지고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우리법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평양된 시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예, 윤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관에 이어 헌재 소장의 후보자에 지명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맹성규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갱신상과 관련해서는 5대 원칙을 넘어서 7대 원칙까지도 아주 깨끗한 이미 검증된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일부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과 견해를 갖는 게 과연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 또 이런 부분과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1988년부터 94년까지 헌재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한병채 전 헌법재판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분 어떤 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판사도 하신 분이고요. 또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을 하셨다. 예,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사선의 대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헌법 2기에는 1994년부터 평민당 김대중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조승영 당시의 비례대표죠. 네. 이분이 2기 헌재 재판관을 역임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뭐 평가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승영 재판관은 21건의 이혼 결정과 그리고 261건의 많은 소수 의견을 내서 좋은 평가를 두 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인이라서 어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기는커녕 좋은 평가를 받고 임기를 역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후보자님은 뭐 정치는커녕 오로지 30년을 재판관으로만 이렇게 쭉 역임하셨는데 이런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절대 그런 우려를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이제 전 세계의 헌법 교과서는 헌재를 정치적인 사법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 자체가 규정이 없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관련된 해석하는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저는 정치적 식견이나 견해가 없어야 된다는 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립성은 물론 있어야겠지만 네. 그러려면 차라리 알파고에게 헌재의 재판관을 맡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식견과 우리 정치, 사회,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게 중립성을 지키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정치적 견해가 없는 게 아니고 헌법 이념에 오히려 철저하고 그죠? 이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 식견과 다양한 경험 또 그 시대 흐름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인권과 정의에 대한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러면서도 이제 헌법 제 103조에 의해서 철저하게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이 부분을 지키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단이 대법원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신문 지상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수사팀이 발표한 걸 보니 2015년에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책정해서 3억 5천만 원을 확보한 후에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고위 법관들에다 경력금, 대활동비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아니 그게 우선이라고.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네. 예? 사실이라면. 자, 후보자님. 최근 국회는 사실상 그 특수활동비를 폐지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이었지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헌재도 특수활동비 있습니까? 특수활동비는 네.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특정 업무 경비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 특정 업무 경비와 특활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정 업무 경비는 그 근거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에 있어서. 특정 경비는 공적 업무에만 쓰이게 돼 있죠. 네, 그죠? 그런데 후보자님 그렇다면 이제 업무 추진비나 축의금, 조의금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재부 2018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집행 지침을 보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님, 그 헌재에서는 지금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그 투명성을 여기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동흡 그 헌재 소장 후보자가 특정 업무 경비를 이용해서 그런 의혹을 가져서 낙마한 적이 있죠. 예? 있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도 김희수 헌재 재판관이 특정 업무 경비 사적 유용 논란이 또 있었고요. 예? 저 화면 잠깐 보시죠. 저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4년이 지났는데 이동엽 사태 위에 여전히 그 김희수 작년에 그 헌재 소장 청문회에서 보니까 기존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도 개인 카드비, 보험료, 경조사비를 이렇게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저 작년에 임명된 이후에 월 평균 얼마 받았습니까? 경비를? 대답해 보세요. 보통 4,500만 원 받던데 이거 많죠? 적지 않은 돈인데 안 받습니까 요즘은? 특정 업무 경비 안 받습니까? 그 업무 추진비하고 예. 특정 업무 경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시간이 없네요. 어쨌든 그 헌재 소장이 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 10년간 사건 처리 현황 지연 현황을 보니까 17,952건 중에 23.4%가 법정 기한인 180일을 경과했어요. 예, 헌재에서는 이 규정은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자체 해석까지 해놓으셨는데 부족한 인력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해석을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야지 참고하라고 만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희도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뭐 물리적인 한계입니까? 지연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 또 사건 자체가 굉장히 그 어려운 사건들도 있고 상당한 그 검토를 요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료도 조사해야 되고 그런 사건들이. 아니, 그러면은 네.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면은 네. 지원 인력을 늘리거나 네. 또는 뭐 재판관 연구관 수를 늘린다든지 네. 그런 대책을 세우시면 네. 국회가 그걸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건 분류나 예상 기간 같은 게 청구인들이 그 알아야 됩니다. 사법의 투명성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180일을 초과하면 어느 세월에 진행될지 모르는 게 또 대법원과 헌재 결정이거든요. 이것은 저는 사법 편의주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물리력의 한계가 아닌 또 정치적인 지연이라면
우리가 좌시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5년이 지난 사건이 한 41건 되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시대 정신 또 사회 변화의 열망을 반영한 이런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한 25건, 간통죄, 낙태죄, 또 파견법 등 노동건이 3건이고 일제 식민지 국외 강제 동원 지원과 관련된 한일 관계 이런 게 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사회 현실과 시대 정신을 냉철하게 반영을 하겠다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헌재에서 5년씩이나 지체하면서 시대 정신 그리고 사회 변화의 열망을 지체시켜온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5년 이상 지체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다는 것 갖고는 안 되죠. 네, 저는 저도 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어떤 사법 편의주의, 입법 편의주의, 행정 편의주의가 그 결정의 내용 이전에 이것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지체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지체시켜 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점을 좀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대안을 만드셔서 국회가 필요하면 국회 협력을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구인에게 적어도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이런 게 제시가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사법 투명성이 그 확보가 돼야 되고요. 법도 필요한 대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후보자께는 시대 정신과 사회 변화의 열망에 너무나 절실히 그 헌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들 그런 것 중에 지체된 현안들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결정 중에서 아주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태죄에 관한 겁니다. 이게 지금 2012년에 한번 결정이 되고 17년도에 다시 제기가 돼서 지금 581일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네, 앞으로 재판부가 새로 이제 구성이 되면 지난번에 변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조속하게 평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에 무려 52만 명이 2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을 했고 또 지금 2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차례까지 계속되고 있고 또 뭐 얼마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비도덕 진료 행위에 이 낙태 수술을 포함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또 낙태 수술 전면 중단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헌재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581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몸은 전쟁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낙태라는 단어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아주 자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불법적인 임신 중절을 지칭하는 아주 편향적인 용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낙태죄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징벌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불법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동안 국가가 여성의 출산을 뭐 줄여라, 늘려라 이렇게 강요해 왔는데 촛불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증거하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사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같이 함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 형법상에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헌재가 이렇게 말해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낙태 형법의 처벌이 낙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일반 예방적 효과가 없다. 이런 또 진단을 하신 분들도 많이 이건 정말 위선입니다. 우리나라는 낙태죄를 걸개그름으로 걸어놓고 실제 낙태를 예방하거나 생명 존중을 위해서 해야 될 정치 사회적 역할, 그 수많은 의무와 책임을 다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 존중을 하려면 이 낙태 비범죄가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년 피임 교육도 빨리 해야 되고 모든 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또 자녀 돌볼 권리를 보장해 축복받으면서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임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인공 임신 중절만 반드시하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해서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에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아마 아까도 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으로 인사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재산 문제나 병역, 세금 등 통상적인 공직 후보자 자격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헌재 소장으로서 후보자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 헌법 수호의식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키는 이 부분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까도 뭐 몇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편향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떤 특정 연구에 가입했던 점 등을 이유로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어떤 그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또 당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렇지만 그 관점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여러 재판관님들과 의견을 같이 모아서 충실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다양하게 관점을 갖고 있는 재판장님들하고 또 협의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역대 우리 헌법 재판장들이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었다. 그래서 이제는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이런 헌법재판관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들의 호선으로 이렇게 선출하는 그런 개헌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다양한 입법례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을 호선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잦은 장기 결혼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의 인용 결정 요건이 헌법이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 시에 일시적으로 재판관의 직무를 담당하는 예비 재판관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어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희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우리 재판소 운영의 그 안정성을 위해서 또 독립성을 위해서 그 결혼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예비 재판관 제도이든 아니면 전임 재판관이 후임 재판관 선출 시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 점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후보자께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비판들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하면 분산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그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행정권을 축소하고 또 이걸 분산시키는 데 있어서 사법행정의 법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그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원 일각에서는 사법권은 오로지 법관에게만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원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관 헌법재판관으로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법행정권 중에도 재판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외부인이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프랑스나 유럽에 있는 경우에는 아까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 쪽에서도 그 사법행정에 대해서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죠. 네, 그 아마 프랑스나 유럽 계통은 사실은 그 사법행정이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법행정만 말씀드리면은.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유연적인 재판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결국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되고 원칙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제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분리해서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 대한 권리 구제는 법원 중심으로 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 등 여러 가지 그 국가 운영과 관련된 또 이런 권력 분립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 정책적으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재판에 대한 헌법소를 담당하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님 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상당히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 대법원장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은 민간인으로부터 바로 지명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하게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후보자님과 같이 헌법재판관이 된 다음에 소장으로 지명이 되는 것이 헌법 절차에 맞는 것인데 그동안에 몇 번 경우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민간인인 상황에서 바로 헌재 소장으로 된 경우가 있다. 그것은 상당히 편법이고 이번에 후보자님 경우에는 상당히 헌법 절차에 맞게 되어 있는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에 대해서 거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연구를 했다든지 네. 상당 부분이 이 헌법에 대해서 참 평생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실무적인 어떤 경험도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동안에
법원의 인사 적체 대법관으로 안 되면 헌법재판관으로 보낸다든지 검찰에서 또 인사 적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헌법재판관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헌법재판이 이게 권위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님 경우에는 헌법연구관 생활을 오래 한 경험도 있고 또 헌법재판에 또 헌법에 관한 어떤 지식의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학원 석사 과정에 혹시 헌법 전공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판사로 근무를 하실 때 두 번의 법대학에서 연수를 하셨는데 그럼 이때 혹시 뭘 그때는 민사법을 했습니다. 비교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이 이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했던 그런 경력은 혹시 있습니까? 지식의 측면에서? 지식의 측면에서는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헌법 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그리고 실무에서는 헌법 연구부장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헌법 재판관을 했느냐 하는 그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의 그 취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뭐 지금 과거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은 헌법재판에 대한 또는 헌법에 대한 평소에 관심과 연구 실적이 있는 분들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취약점이 만약 있다면 헌법 연구관들이 헌법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헌법 연구관들이 이제 재판에 대해서 보좌하는 그런 역할로 메꿀 수가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동안에 우리 전해철 의원님이 자료 제출한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것을 보면 헌법 연구관들도 헌법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주로 거의 상당 부분이 와서 근무를 했다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뭐 자체 연구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연구관들은 뭐 헌법재판에서 실무를 하면서 헌법적인 소양과 지식과 여러 가지 방법론대로 지식을 쌓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제 법원과 검찰에서 헌법연구관들이 많이 와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헌법에 좀 관심이 있던 분들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소장됐으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그 인사말을 하실 때 헌법재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국무총리로 간다든지 감사원장으로 간다든지 또 헌법재판소장을 마치고 아직 그러신 분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정무직 자리에 만약에 간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은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무가 공직으로 해서는 최종적인 임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은 퇴임을 하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직을 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 요 다음에 국무총리를 해야 되겠다. 또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 무슨 감사원장을 해야 대법관보다 감사원장이 더 높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재판이 공정하게 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 오면 이걸 한 건 해서 국민들한테 어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재판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겠죠. 네. 그럼 앞으로 만약에 재판관들 중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이 만류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구인 합의체에서 평의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 평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그 말이 책임의 무거움 그리고 역사적 사명, 우리 헌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어떤 건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관여했던 이제 최근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 뭐 입장 밝히기가 곤란하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여론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한 입장이 필요해서 제가 여쭤볼까 합니다.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이제 민보상법이라고 하죠. 민주화보상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 사건을 비롯해서 1년의 과거사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 민주화보상법 같은 경우는 소액의 보상으로 기존의 국가 책임을 가름한다는 식의 운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피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위헌결정 이런 무리한 법 해석을 바로잡아서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저도 평가하고 많은 분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 사건 역시도 일반 국가배상 사건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을 해주신 것 부분적 아쉬움은 없지 않지만 대법원이 2013년 법적 근거도 없이 권리행사 기간을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구제의 길이 열어진 점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안호영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재판소원 관련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재판소원에 대한 문제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판단인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번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조차도 당초부터 위헌이 명백한 긴급조치를 적용에 관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그 긴급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견해를 반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에 대해서 소극적 견해를 표시했던 헌법재판소의 기존 견해를 따르더라도 실질적 기속력에 반해서 과거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 판단을 했어야 하지 않나. 형식적인 판단으로 사실상 또 다시 피해를 안겼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아마 며칠 상간에 헌법재판소의 일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고 계신 김기영 그 재판관 후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건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급심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했다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됐고 사법농단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던 사건입니다.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 판단 그리고 또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으로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접 하셨던 판단이기 때문에 관여가 또 됐었던 판단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점은 알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좀 입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법리적인 측면은 저희 그 7대2 다수 의견에 제가 가담을 해서 다수 의견에서 표시한 바와 같고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이제 소수 의견에서 다른 의견을 표시한 것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의 재판소원에 대해서 수곡적이었던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건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에서 내렸던 1응의 여러 판결들, 일련의 판결들과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인데 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그 원칙적으로 재판 소원이 금지되어 있는 그 우리 제도 하에서 또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 재판소는 아주 예외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최소한 우리 헌법재판의 존재
비추어서 가능한 경우만 재판 소원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예, 뭐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튼 저는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바로 이 건의 사례였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실무가들이 그런 견해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아쉽습니다. 다음은 집회 시위에 일반교통 방해죄를 적용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형법은 185조에서 육로수로 교량을 송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아주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53년도에 제정된 규정이고 벌금형을 좀 조정하는 정도 이외에는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급작스럽게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집시법이라든지 기타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관련만으로는 현행법 체포가 안 됩니다. 근데 경찰이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일반교통 방해죄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일반교통 방해죄에 개수된 경과,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또 본래적 입법 목적에 비춰봐서도 맞지 않는 법 적용이라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교통 방해죄가 이와 같이 집시법에도 적용되는 이런 남용의 예를 본다면 그렇게까지 남용된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헌법 심판 위헌소원 청구가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 아쉽지만 또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법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로 제가 질문을 대체하겠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거는 소수자나 또 대변자가 없는 또 약자들이 자기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중요한 그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고, 다만 그것이 이제 불법적인 방법이나 폭력적인 방법이 수반됐을 때는 그건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교통 방해죄를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뭐 의도가 목적이 뭐 이렇게 다른 의도로 교통 방해 참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도는 그것을 다른 의도 집회 시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법조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기타 방법이 나오기 전에 전단에 나온 여러 가지 사례와 비견되는 정도의 기타 방법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교량을 송괴한다든지 육로를 집회 시위 단순 참가만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판단이 예정된 사항이 있다면 법적 소신을 분명하게 적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입니다. 우리 그 후보자님,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독립적으로 심판하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정당이나 이해 당사자나 이런 게 휘두르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작년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을 때만 해도 진보 성향의 우리 법 연구에 출신하는 이유 때문에 상당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헌법재판관이 된 지 9개월 만에 헌재 소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적절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초고속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 다른 헌법재판관을 제끼고 유독 유남수 후보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에 청와대 특별한 인맥을 갖고 있는 코드 인사가 아닌가, 사법계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런 코드 인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제가 원해서 됐다기보다는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여튼 여러분께서 허용해 주신다면은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무를 완수하고 싶습니다. 네, 후보자님. 그러면 이제 재판소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주요의 이수 중에 하나입니다.
학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배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독일은 찬성이고 재판 소원이 있고 오스트리아는 없는 등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박안철 전 헌재 소장, 김용현 헌재 전 사무처장 등 많은 분들이 재판 소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재판 소원 제도는 헌법에서 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그것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판 소원을 허용하려면은 그거는 이제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독일식이 되겠죠. 그것은 만약 국민들이 필요로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개편해서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그 전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슈가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례, 그리고 사법권 역시 공권력 일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후보자가 인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헌재 소장으로서 재판 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저희 헌법재판소에 설정한 그 한계 아니 그 예외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과거의 논문을 보면 재판 소원이 필요하다면 현재가 광범위한 재판 행사를 감당할 조직, 구조를 갖추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재판관을 뽑는 게 우선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재판 소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고 현재의 조직과 구조가 재판 소원에 감당할 능력이 된다면 재판 소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의향 없습니까? 그건 이제 헌법 정책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우선돼야 될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 그런 점들이 확보돼야 된다. 정치적인 민주적 정당성이나 중립성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사법 제도의 개편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제시대의 강제징용 재판이 5년 넘도록 아직도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네. 최근 검찰 수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과 윤병수 교육부 장관을 삼청 공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한일 관계의 악화를 이유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지연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 승소한 고등법원의 항소심이 5년 넘게 지연되고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맞죠? 알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그 계류 중이 아직 결론이 안 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원고가 9명 중에 벌써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질질 끌어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재판 지연으로 말미암아서 당사자에게 피해가 간다면 굉장히 그거는 유감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권력에 의해서 재판이 고의로 연기가 되고 부작위에 의한 공권력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엄청나게 침해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 평가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우리 후보자께서 피해자분들이 만약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경우에 재판 소원과는 별개로 이 사안은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 소원은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는 검토는 사건화 된다면 그때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법관의 그러니까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 또는 변호사로 가인자로 한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조인에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계에서나 이렇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법조인 그들만 리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분야의 계층의 헌법학자들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과거에 유진호 박사님이나 김표수 서울대 명예교수님 이런 헌재 재판관 구명에서 약간의 그런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고 거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이 좀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남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네. 그 윤엄석 후보자님 그 헌법재판소장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 저 그림이 내년 4월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여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이 다 임명될 때는 이제 9대 3 이런 비율로 되고, 이제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의 6명이 이제 완전 채워진다면은 위원 결정, 헌법 소원 이런 부분이 모두 인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참으로 우려한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 연구회, 윤함석 헌재소장 우리법 연구회 이러한 특정한 그 집단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리를 다 차지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사법부의 작용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이 심히 우려될 뿐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는 동성혼, 또 군대 내 동성애 인정, 또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넘어선 편향적 판결로 인해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후보자께서는 군 동성애와 동성혼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군 동성애 사건은 사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군 동성애는 입법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군대 내에서의 그 어떤 그 상명 하복 관계에 있어서 수경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 유지, 군기 유지 목적에서 그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수단이 과도한지 여부가 지금 쟁점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심리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제가 만약에 이제 내년 4월 달이 되면은 6대 3 구도가 됐을 때 많은 국민들은 이제 동성애 문제 또한 국가보안법 문제, 동성혼 문제가 지금 현실화될 거 아니냐, 그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신을 군대 내 동성애 인정 문제와 동성혼 문제 이런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간단히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성혼에 관해서는 지금 동성혼 문제는 우리 헌법에 그 양성 평등을 기초로 혼인생활과 가족생활을 형성하도록 돼 있어서 헌법상으로나 민법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라든지 헌법 개정의 문제는 또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 동성혼. 네, 동성혼 문제는 그렇게 이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 국가보안법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가보안법은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인권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 그 안보 현실에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현재 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더라도
이게 인권 침해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인은 지금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내년 4월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헌재의 적용화, 헌법재판소의 적용화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헌법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국민적 의사와 배치되는 그런 헌재 결정이 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 그러니까 청와대 쪽, 그래도 거의 지금 민변 출신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비서관들이 다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또 뭐 청와대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대법이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유남석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노정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주요 요직을 삭스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 후보자님,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균형 잡힌 시각과 정치 중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 분들이 지금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대답. 네,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체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코드가 맞는 특정 세력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서의 대단한 각오가 없으면은 국민적 여망을 받들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점 아주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께서 그 신상과 관련해서 5대 기준 또 7대 기준에 전혀 해당되지 않게 공직생활 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다. 그리고 후보자가 앞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저 명단 보니까 저도 민변 회원인데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법 연구에 가입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후보자 대답하다가 아까 좀 중간에 끊겨가지고 이야기를 못한 것 같은데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그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법 연구회 활동을 할 때는 물론이고 그 탈퇴한 때도 마찬가지고 또 법관으로서 30여 년 동안 공직했던 기간 동안 또 헌법재판관으로서 한 1년여 가까이 근무했던 동안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지고 혹시나 편향성에 빠질까 봐서 제 자신을 항상 경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노력해왔고 그것이 제가 가진 자산이라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의 자산. 그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남은 임기 동안 헌법재판을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 후보자가 쭉 법관 생활이나 헌법재판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또는 연구관 시절에 했던 걸 보면 오히려 소수자와 사회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냐. 예를 들면
양심적 배역 거부 판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봤지 후보자가 편향된 사상이나 사고의 영역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이미 이제 여러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후보자에 대해서는 10개월, 11개월 전에 한번 청문회를 해서 그때 나왔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하나 하면요. 종부세 관련해서 2008년 9월에 세제실장을 만난 거는 맞죠? 맞습니다. 세제실장을 사전에 아는 분입니까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죠? 세제실장이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연락을 했고 네. 그래서 면담 신청을 받아줬습니까? 네, 연락은 전화로 받았던 그래가지고 만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만나서는 그 세제실장과 같이 온 일행이 있어서 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가 2008년 9월인데 이후에 공개 면담 또는 면담을 해야 될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죠. 만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어떤 면담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아무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후보자께서 법관 생활 포함해서 얼마나 지금 근무하신 거죠? 법원 현재? 네, 86년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해서 대략 몇 년이? 33년, 33, 4년 근무하면서 네. 법원의 판결이나 헌재 판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러 오는 분에게 결과를 이야기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했던 게 면담 신청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분명하고 또 아주 단호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다양화, 인적 구석 다양화에 대해서 이미 이제 의원님들도 나왔는데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그동안 간통죄 폐지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와 같은 중요한 사건을 선고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늘 소수자 그리고 사회의 어려운 약자에 대한 판단과 판결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다만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성 자체가 다양화된다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동의하겠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구성이나 현재 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판관이실 때하고 또 소장일 때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재판관들이 우선 되지만 또 연구관들도 구성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이 좀 다양화되고 또 다양한 시각을 또 가진 분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식견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판관 자격 요건을 또 다른 사법시험 판검사 자격이 없더라도 또 재판관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재판관을 추천함에 있어서도 또 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여론을 모아서 또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또는 대법원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물론 개헌 사항이지만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법조인 사후시험 합격자 이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분명하게 소신껏 이야기해 주는 게 저는 구성의 다양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석태 이제 후보자죠. 아직 임명이 안 됐는데 이석태 후보자나 또는 그 이은혜 우리 후보자가 임명되고 나면 저는 다양성에 좀 더 방안에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할게.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관도 문제지만 연구관의 경우에도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그 연구관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62분인가요? 그중에서 64분 중에서 62분 정도가 전부 그냥 법조인이어서 법에 얼마든지 박사학위라든지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다양화에 대한 소신에 맞춰서 확실하게 좀 앞으로 잘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서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재판관으로서 청문회 때도 제가 위원장이고 소장일 때도 제가 위원장이어서 저하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연을 맺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분 시간 넣으세요. 시간 넣으시라고. 우리 이제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은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소수자의 기본권만을 보호하는 곳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예, 전체 국민의 기본권. 네.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공동체의 전체적인 생각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고 항상 소수자, 사회적 약자 이 기본권만 보장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이것이 공동체의 통합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의견은 국회 다수파를 통해서 다수 의석을 통해서 반영될 길이 충분히 있는데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는 그런 길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지만은 이 다수의 생각이 어떤가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수의 뜻을 받들어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사법적극주의라는 이제 명분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또 지적을 하고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헌법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을 나눠놓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올바른 국정 운영을 우리가 좀 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판 소원 문제라든가 양심적 병역 거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적 국주의를 발현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사회 일각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법적 국주의를 지나치게 실현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의 균형이 깨진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사법 적극주의만을 극한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권 분립 체제 하에서 입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도 안 되고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도 안 되고 사법부의 권한이 강해서 또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견제하면서도 또 배려하고 또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운영이 되어야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5대 인사 배제 원칙, 7대 배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법부를 구성하는 그 우리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이 저는 겉으로 보이기에 또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회에서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을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은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사람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라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추천하는데 자기 정당과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부여되는 거고
그다음 대법원장한테 사법부 수장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추천권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정치적 자기 소신과 철학은 있지만은 대외적으로 드러난 편향성이 없는 사람을 추천하라라는 나는 내재적 한계가 헌법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외적으로 드러난 편향성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런 거죠. 이석태 후보자를 추천을 했어요. 대법원장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헌법재판소나 사법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을 했던 사람을 그런 사람을 추천한다?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됐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대통령도 아니고 이석태 같은 분들은 민주당에 추천하면 됩니다. 정당에서 추천하면 돼요. 이거를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이거는 대법원장하고 대법원장이 인사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그렇게 봅니다. 이석태라는 분을 누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 이걸 대통령도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은혜 후보자, 김기영 후보자, 아니 수도 없이 위장 전입을 하고 그것도 8차례나 한 사람을 그걸 지명을 해요? 이거 좀 후한무치한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 안 했어요. 왜? 체면과 염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자기 편인 사람을 노골적으로 누가 봐도 우리 편인 사람을 왜 헌법재판관에 추천을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체면과 염치,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보면은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해요. 이게 과연 체면과 염치를 다 버리고 우리 사람 노골적으로 신겠다는 것밖에 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걸 걱정하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을 때 과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걸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소장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견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사권자에 대해서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범답안만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오늘 재난 연습이 있기 때문에 2시에 속개를 안 하고 2시 반에 하겠습니다. 2시 25분까지 좀 와주시고요. 왜냐하면은 2시 반부터 KBS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엄수해서 2시 반에 바로 속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